김두기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대학교 김두기입니다. 2시간 동안 지진 해석과 내진 설계의 기본 개념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2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근데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바라건대 서로 간에 좀 전에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저도 들었는데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제가 조금 더 깊게 알지 못했구나. 이게 이렇게 재밌구나. 이렇게 강의를 잘 하시는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시간이 이 분량이 상당히 많고 수식도 있기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뿐만 아니라 내진 설계, 지진 해석, 내진 성능 평가에 관한 어떠한 질문도 같이 제가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맨 밑에 자료 맨 밑에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가 있고요.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모든 사실 오늘 제 컴퓨터로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 컴퓨터가 여기 안 맞네요. 제 컴퓨터가 너무 최신인지 아니면 이게 프로젝터가 너무 최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리지는 못하되 PDF 긁어가지고 컬러풀하게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 거를 다운로딩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메일이든 게시판 통해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눌 수 있는 문제들이 고민거리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은 게시판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의 자료는 레퍼런스 참고 문헌은 두 가지로 했습니다. 2013년도 구조동력학 제3판 하고요. 그러니까 2017년에 제4판이 나옵니다. 9월달에. 근데 아직까지 이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PDF 자료들은 이미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고요. 교재. 그 다음에 입력 지진과 지진 해석. 구조동력학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진동, 환경 진동도 들어가고요. 요즘 하는 ICT 계열 스트럭처 헬스 모니터링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뺀 걸 입력 지진과 지진 해석이라고 해가지고요. 지진공학회하고 기타 다른 기술 강습회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기술 강습회 자료만 올려놓으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책자로 묶어가지고 해설서 형식으로 입력 지진과 지진 해석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이 책인데요. 저는 지금 출력시켜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출력시켜서 갖고 있기에는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고 업데이팅이 덜 되기 때문에 이북으로만 내고 있습니다. 이북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출판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북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2번 정도 갱신할 수 있고요. 질문을 많이 주시는 만큼 책이 조금 더 질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크게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단자유도계, 2장에서는 다자유도계, 3장에서는 응답 스펙트럼과 응답 스펙트럼의 활용으로 내진 성능 평가, 4장에서는 앞으로 전체적인 추세가 확률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률론적인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강의를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응답 스펙트럼이 기본이다. 내진 설계, 내진 성능 평가의 모든 시작과 끝은 응답 스펙트럼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오전 강의에서 이미 기본은 다 닦은 걸로 판단하고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첫 술에 절대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자유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2장을 하고 5분에서 10분간 휴식하고 3장,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저기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 구조동력학 처음 하시는 분들 혹시나 있을 거 싶어가지고 1장 하겠습니다. 자유독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늘 많이 봐왔지만 늘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장입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그림만 가지고 그림하고 그림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PDF 다운로딩 받아서 보시고요. 첫 번째 그림은 구조물의 자유도와 이상화입니다. 구조물을 제일 처음에 지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물을 모델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니까 일단은 예비 설계, 예비 해석을 해야 되죠. 예비 설계 해석을 한다면은 모든 걸 간략화 시켜가지고 이성화 시켜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도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자유도라는 것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성화, 모델링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지진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지진은 3차원적인 가진, 움직이는 운동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옛날서부터 쭉 해오던 거 보면 지금도 보면은 좀 전에 KBC 2016을 많이 마셨는데 3차원 해석이라고 하지만 지진 하중은 2차원으로 평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 기준을 보면은 그래서 하중이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고 구조물 변이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예비 설계에서 굳이 이렇게 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다. 일단 예비 설계에서 감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1자유도계 하나의 자유도, 이건 2자유도계 물탱크를 모델링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진시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고요. 거기 진동하중, 즉 교통하중이라든가 충격하중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크니까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번은 구조물을 자유도에 정의하고 구조물을 엔지니어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간략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해야만 한다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성화입니다. 위에 첫 번째 거는 건물이고요. 두 번째 것은 교량입니다. 근데 실제 구조물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실제 구조물은 이러한 무수한, 그러니까 수백, 수천, 수만 무수한 자유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도를 우리가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는 무수한 자유도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컴퓨터 상에서는 유한계의 자유도로 나타낼 수 있고요. 유한계의 자유도를 나타내는데 유한계의 자유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은 건물을 전단 변형만을 고려해가지고 5개의 자유도를 고려했죠. 요거는 건물을 하나의 자유도, 구조물의 형상, 대표 형상을 하나 가지고. 그래서 나는 너보다 자유도를 5개나 4개나 더 많이 썼는데 내가 훨씬 더 정확하지. 꼭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하나의 자유도를 쓰더라도 제대로 된 자유도, 그 다음에 그 자유도에 해당되는 구조물의 형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조물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물리좌표계라고 얘기하고요. 다음과 같이 모드 형상, 나중에 이제 모드 형상 말씀드리는데 모드 형상을 가지고 일반 좌표계라고 합니다. 교량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물리좌표계로 5개의 자유도로 모델링 할 수 있고 일반 좌표계를 써가지고 즉 첫 번째 모드만 써가지고 하나의 자유도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구조물을 어떻게 이상화를 하느냐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구조물을 모델링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상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상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조물을 질량 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강성 덩어리, 그 다음에 감쇄로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구조물을 모델링 한다는 얘기는 구조물이 컴퓨터상에서 질량, 매스, 그 다음에 강성, K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조물에 왜 지금 이렇게 단자유도, 하나의 자유도계로 나타냈을 때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는 n분의 K이라고 나타냈냐? 질량과 강성의 비율이냐? 이것은 뭐냐면 구조물의 자유진동이라고 그러는데, 자유진동이란 것은 구조물이 자유진동의 반대말은 강제진동입니다. 강제라는 것은 바깥에 하중이 강제로 가해졌을 때 구조물이 진동하는 거고요. 움직이는 거고, 자유진동이란 것은 구조물 바깥에서 강제로 하중을 가해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움직이는 겁니다. 얘가 혼자서 노니까 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구조물의 고유한 성격을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가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오메가 n이라고 부르는데 질량과 강성의 비율이죠. 비율인데 이 구조물의 강성하고 구조물의 고유한 특성하고 얘가 이렇게 혼자서 놀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성격이 맞는 친구가 왔어요. 바깥에 친구가 왔는데 그것을 외력이라고 그러죠. 강제진동. 외력이 왔는데 이 두 친구가 너무 성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기 혼자서 놀던 걸 때려치고 바깥에 나가서 바람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람이 나는 걸 가지고 오메가 n과 바깥에서 외력은 우리가 지진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지금 지진 계측기 숱하게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좀 전에 경주 지진은 고진동수 성분이 많다 해서 얘 성격을 알 수 있다고요. 계측기를 통해 가지고. 근데 얘 성격이 바깥에서 놀러 온 친구의 성격이 얘가 혼자서 놀고 있는 오메가 n 혼자의 성격하고 서로 맞아떨어지면은 구조물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심하게 서로 간에 공진 함께 떠는 거죠. 떱니다. 그래서 얘가 떨고 있는데 똑같이 떨고 있는데 n분의 k로만 나타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연 현상은 얘가 떨다 보면은 나중에 지쳐가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왜? 감세 때문에. 그래서 감세를 가지고 크사이, 감세 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은 구조물의 자유진동, 지진이 오기 전에 구조물의 고유한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감세란 성분 때문에 감세는 실질적으로 아무도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설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죠.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구조물의 응답 스펙트럼은 5% 감세비인데 왜 5% 써야 됩니까? 2% 써야 됩니까? 이것은 구조물의 좀 전에 응답 스펙트럼의 감세비 5%하고 구조물의 감세비 2%, 3% 혹은 큰 변형이 일어났을 때 5% 혹은 6% 이거는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 구조물은 실질적으로 자연현상에 존재하고 그 자연현상은 진동이 시간이 지나면은 감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특성은 질량과 강성의 비율인 고유 진동수와 감세가 중요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예제를 풀다 보면 항상 감이 오더라고요. 다음 예제는 다음과 같은 수조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있죠. 물탱크가 수조의 용량은 2만 kg입니다. 2만 kg. 2만 kg의 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이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 수조가 가득 찼을 때 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재봤더니 2.5초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죠. 근데 수조가 텅텅 비었을 때 재봤더니 얘가 흔들리는 것이 한 번 갔다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는데 1초뿐이 안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빈 수조와 만 수조의 횡방량으로 얘의 고유 주기란 것은 좀 전에 고유 진동수의 역수입니다. 역수. 앞에 바로 고유 진동수를 배웠죠. 오메가의 역수를 가지고 고유 주기라고 부르는데 1초하고 1.5초입니다. 이럴 경우에 구조물에 왜냐하면 고유 주기란 것은 진동 주기는 고유 진동수하고 같고 고유 진동수는 질량과 강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구조물의 질량과 강성을 구하여라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고유 주기에서 오메가 empty일 때 루트 m분의 k고요. 그 다음에 만수조일 때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는 또한 루트 m분의 k인데 m에 만수조일 때는 물이 2만이 더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비율을 가지고 오메가 f 풀로 찼을 때랑 empty일 때 서로 비율을 구해 보니까 매스를 구할 수 있고요. 질량을 구할 수 있고 질량이란 것은 이 철제 구조물의 질량입니다. 질량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물이 얼마큼 들어있느냐? 얘가 좀 아프다?
안 아프다?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의사에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가슴에 대고 난 다음에 청진기에서 들려오는 맥박수, 이 사람의 고유 진동수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아프다 안 아프다 판단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질량을 구하게 되면은 질량을 다시 요 식에다 넣어가지고 강성을 구하게 되고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게 되면은 무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쭉 풀다 보면은 구조 동력학 문제는 질량하고 무게를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킬로그램이 무게로 쓰거든요. 근데 계산할 때는 항상 뉴턴 단위를 쓰면 헷갈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우리가 구조동력학은 지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진동에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 지진에 관한 것들 예제만 간단한 예제들만 뽑아봤습니다. 이론을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제를 자꾸 풀어보면 이해되는 것이 쉽습니다. 다음은 지진 하중을 받는 물탱크입니다. 좀 전에 그 물탱크가 만약에 밑에 지진이 왔다고 합시다. 지진이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는 제 말을 잘 듣는데 제 컴퓨터가 아니었어. 성격이 급해진 것 같아요. 1장, 2장 하고 5분에서 10분 휴식하고 3장, 4장 하겠습니다. 2시 이전에 1, 2장을 마치고 그 다음에 3시 이전에 3, 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복잡한 구조물을 풀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자해도에서 시작하고 단자해도를 이해하게 되면 복잡한 구조물을 이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같으니까. 이 구조물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운동방정식, 지진식 운동방정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자해도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원칙적인 기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운동방정식을 구하시오 한데 운동방정식 우리는 방정식 푸는 것만 배웠는데 운동방정식을 자세히 보면은 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물이 있고요. 지진이 왔습니다. 지진이 와가지고 구조물에 변형이 생겼습니다. 근데 구조물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땅이 움직였기 때문에 땅이 움직인 UG에다가 구조물이 상대적으로 움직인 밑둥치에서 윗둥치까지 움직인 거리를 U라고 했을 때 그걸 다 합쳐가지고 UT 전체 변이 Total Displacement 절대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변이를 UG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집안 자체가 움직이니까요. 그 다음에 구조물의 상대 변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대 변이를 가지고 구조물에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여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구조물에 이걸 두 개를 합쳐서 구조물의 절대변이라고 합니다. 절대변이를 가지고 운동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세워봅니다. 운동방정식은 뭐냐면은 구조물이 가속도하고 변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움직이죠. 움직이면은 이거 움직이게 하는 것에 나는 안 움직일래 하는 걸 가지고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FI. 관성력은 나는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변이가 이쪽으로 발생하니까 나는 그쪽으로 못 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복원력, 스프링에 관련된 복원력하고 나는 그쪽으로 움직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그거 움직이는 걸 천천히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감쇄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힘이 운동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세 가지 힘은 관성력은 절대 가속도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복원력하고 감쇄력은 상대 변이하고 상대 속도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힘을 힘의 평형 방정식을 세워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즉 절대 변이에 비례하는 관성력, 상대 가속도에 비례하는 감쇄력, 상대 변이에 비례하는 복원력. 그래서 힘의 평형 방정식이 세워지죠. 힘의 평형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다음과 같은 운동 방정식이 있습니다.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왼쪽의 변수들, 오른쪽의 하중을 몰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은 다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중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진 가속도를 계측하는 것은 지진 가속도인데 이게 지진 가속도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지진 가속도를 넣으려면은 한 번 접근하고 두 번 접근해서 하중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와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 것은 UT라고요. 절대변이라고요. 절대변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절대변이가 아니라 상대변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구조물이 응력을 얼마큼 받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변환을 시킵니다.
위에서 이 관계식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것이 지진 운동 방정식입니다. 구조물의 지지식 운동 방정식. 다른 얘기를 하면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은 U 값으로 구할 수 있고요. 상대 변이가 나오고 하중은 우리가 계측한 지진 가속도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구조물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유효 지진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상대 변이를 지진에 의한 상대 변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 설명은 제일 처음에 이제 레퍼런스 참고문헌에서 얘기했듯이 입력 지진과 지진 해석 3월하고 9월달 1년에 2번 나옵니다. 이북이니까 책 만들기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리면은 되더라고요. 가격은 이번에 세게 올렸습니다. 4,000원. 근데 출판사에서 6개월간 팔아봤는데 제가 한 권당 파는데 한 1,500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한 15만 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 벌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연말정산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 노동력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돈 하나도 안 벌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북이 싫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재본해가지고 이렇게 재본해서 보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이북이. 근데 재본해서 하기에는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진 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이건 단자유도계의 운동 방정식이지만은 다자유도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영역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KBS 2016이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KBS 2016은 새로 추가된 게 성능 설계라고요. 성능 설계는 비선형 해석을 아주 제가 보기에는 장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정적 비선형 해석, 동적 비선형 해석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정적 해석을 한 것에 75% 이상 돼야 되고 전문가의 카운터 체킹을 받아야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비선형 해석을 하려면은 시간 이력 해석 비선형 동적 해석을 하려면은 시간 이력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시간 이력 해석은 복잡한데 기본 원리를 단자유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은 지진 하중은 상당히 복잡하고 이상한 하중입니다. 지진 하중은. 근데 지진 하중을 몇 초간 끊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짝대기들이 연합돼서 있는 거죠. 지금 1초에 5라는 하중이 왔고 바로 다음 초에 1.1초에 6이라는 하중이 왔고 1.2초에 3이라는 하중이 왔고 그죠? 그래서 가속도 지진 하중은 실적으로 막 이렇게 변하는 하중이고요. 그거는 낱개로 봤을 때 심플하게 봤을 때 이런 하중이 여러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다. 연속적으로 오는 거다. 충격 펀치라는 얘기예요.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연속 펀치가 들어왔는데 연속 펀치는 맞은 상태에서 다시 또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한순간만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음과 같은 하중이 왔을 때 이 하중에 대해서는 응답을 이론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물의 응답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진 하중이 온다면 여러 개가 합쳐져 오잖아요. 그죠? 요 한 펀치만 오는 게 아니고 연속 펀치로 오잖아요. 그죠? 연속 펀치로 오는 것들은 이 응답을 연속적으로 더해준 것이다. 라는 것이 충격 응답 함수. 충격을 가해줬을 때 이 함수를 가지고 충격 응답 함수라고 그러고요. 충격을 가해줬을 때 변이 응답을 가지고 변이 충격 함수라고 그러고 충격을 가해줬을 때 좀 전에 그 방정식을 운동 방정식 풀었을 때 가속도가 나오면 가속도 충격 응답 함수라고 합니다. Impulse Response Function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진, FT라는 지진이 왔을 때 응답은 요 하나의 지진, HT라는 것은 요게 HT거든요. HT에다가 HT를 여러 번 계속 더한 거다. 몇 시간마다, 몇 초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지진에 의한 응답을 구할 수가 있다.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요거를 이제 중첩 적분, 컨볼루션 인티그럴이라고 하는데 개념상으로는 수식이란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지 수식 때문에 우리가 그걸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식은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수식을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개념을 이해하면 나중에 수식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러한 개념으로 시간 이력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 이력 해석은 지금 자료랑 조금 제가 수정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자료는 거의 한 달 전에 보낸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아닌가? 2주 전에 보냈나? 그래서 지금 어제 좀 수정한 거고요. 이 수정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PDF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적분법이 있는데요. 직접 적분법이란 것은 직접 적분법이라는 것은 좀 전에 이계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 계단이란 거죠. 한 계단, 두 계단인데 한 번 적분한 거 가지고 그렇게 좀 전에 가속도는 변이를 두 번 적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계라고 부르고요. 이계 미분이라고 부르고 운동 방정식이란 것은 좀 전에 그 운동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 해를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보통은 예전에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뭐 푸리어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 우리가 아는 수학적인 각종 테크닉들을 써가지고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풀기에는 너무 이게 미분 방정식 풀기에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컴퓨터가 발달했으니까 그렇게 푸리어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무대뽀로 풀어보자 라는 것이 직접 풀자 라는 것이 직접 적분해가지고 이계니까 두 번 적분해가지고 값을 해를 구하는 걸 가지고 직접 적분법이라 그러고요. 직접이란 말은 푸리어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막바로 값을 구하는 거고 이 방법은 좀 전에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처럼 좀 전에 충격 응답 함수처럼 매 시간마다 이번 시간에서 구하고 다음 단계 스텝에서 구하고 또 다음 단계 스텝에서 구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명시적인 방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묵시적인 방법을 쓸 것이냐 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클릭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명시적인 방법과 묵시적 방법이 있고요. 명시적 방법은 다른 데서는 양력법 혹은 음력법 방법을 부르는 방법들이 좀 말이 달라요.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명시적 방법은 좀 전에 운동 방정식, 여기 운동 방정식입니다. 운동 방정식이 유의 함수로 n 델타 t가 현재 시간이고요. 묵시적 방법은 운동 방정식이 n 플러스 1 델타 t. 그러니까 요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요 파란색을 구하는 것이 명시적 방법은 요 방정식을 풀어서 파란색을 구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현재 스텝에서의 변이는 알고 있고 다음 스텝에서의 변이가 얼마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개념상으로는 명시적 방법, 묵시적 방법이 서로 조금 다르고요. 어찌됐든 간에 묵시적 방법은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것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값이 지나치게 크거나 발생하진 않아요. 값이 오답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비선형이 심하다. 아주 비선형이 심하다. 이거 비선형성이 너무 큰 거다. 라고 했을 때는 명시적 방법에 델타 t를 작게 해서 풀고요. 뭐 비선형은 그럴듯하다. 근데 계산 결과를 빨리 구하고 싶다. 안정적으로 구하고 싶다. 발산하는 건 너무나 값이 막 발산해가지고 무한대로 나오는 건 너무 지친다. 이럴 때는 묵시적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조건 생각 없이 쓰는 것들이 뉴마크 방법입니다. 뉴마크 방법. 뉴마크 방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비선형성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뉴마크 방법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델타 t를 얼마 간격을 하느냐. 델타 t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진 기록 계측은 1940년도에 처음에 엘센트를 계측할 때는 0.02초였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계측하는 것들은 계측기들이 워낙 좀 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얘기 나왔듯이 계측기들이 워낙 고급화되고 하면서 0.005초가 일반적으로 막 계측하고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한테 내보내는 거, 예를 들어 기상청에서 내보내는 것은 0.01초 이렇게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고급화된다면 0.005초. 그래서 그 시간 0.005초마다 한 번씩 계측하는 거예요. 지진 가속도를. 그걸 쓰게 되면 우리가 델타 t는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발산할 수 있으니까 요걸 조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tn이라는 것은 구조물의 보유 진동수 그 특성은 구조물을 해석하려면 저 친구의 심리적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 친구가 이런 하중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라고 분석하려면은 그 친구의 성격은 모델링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할 때 tn이라는 것은
그 친구의 고유 주기입니다. 고유 주기의 10분의 1 정도보다 더 작게 하면 된다. 수렴성 판단하는 것은 각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쓰는데 델타 t가 얼마큼 중요하냐? 델타 t가 얼마큼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델타 t를 크게 하면요. 델타 t를 크게 하면은 구조물 거기 너무 그렇게 듬성듬성 계산하게 되면은 계산 결과가 실질적으로 좀 다르게 됩니다. 이게 점선이 정확하려면은 듬성듬성 델타 t를 늘리게 되면은 실제로 구조물의 응답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주기가 길어지고요, 진폭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뉴마크 방법을 쓰기 때문에 뉴마크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전반적으로 델타 t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뉴마크 방법이든 윌슨 세타 방법이든 혹은 다른 호볼트 방법이든 다 디아멜 적분법, 좀 전에 충격 응답 함수를 쓰는 방법에서 기본 개념이 동일하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단자유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자유도 나는 단자유도 쓸 데가 없어. 뭐 공시 혹은 기술사 시험 칠 때 말고는 쓸 데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단자유도 이렇게 하고요. 다자유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짬이 없어가지고.